여러분, 혹시 북한과 중국이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TV 뉴스를 보면 김정은이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이 친구도 많고 잘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진짜 관계가 어떤지 말이죠.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중국 동북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세 나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이야기는 2024년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김정은이랑 또 만나려나? 판문점에서 깜짝 회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북한은 뭘 했을까요? 갑자기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것도 탄도 미사일을요. 그리고 김정은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랑 잘 지내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북한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김정은이 트럼프랑 절대 안 만날 거다라고요.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북한은 원래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으면 먼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라고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장사에서 흥정할 때 처음에 비싸게 부르는 것처럼요. 미사일을 쏘고 러시아 군인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여전히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미국아,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김정은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두 나라한테 의지해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미국이랑 만나서 좋게 지낸다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싫어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 자체가 남쪽으로 올 용기가 없어요. 북한 지도자가 3대째 내려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에 온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도 안 왔고 김정일도 안 왔고 김정은도 안 와요. 결국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겁니다. 북한은 왜 러시아에 군인까지 보냈을까요? 일단 북한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미국한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장사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달러도 못 쓰고 다른 나라랑 거래도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놨죠. 그런데 말이죠. TV에서 김정은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타고 다니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예요. 벤틀리라고 세계에 딱 10대밖에 없는 명차래요. 일본에서 만든 렉서스라는 고급차도 타고 다니고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재를 받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비싼 차들이 북한에 들어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하면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정문은 막아놨는데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주로 무기를 팔아요. 요즘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하고 중동에서도 여기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서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몰래 무기를 팔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러시아한테서 정말로 얻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북한의 원산이라는 강원도 소재의 무역항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관광 리조트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호텔도 짓고 카지노도 만들고요. 근데 관광객이 와야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북한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러시아한테 군인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유럽 사람들도 북한에 놀러 올 수 있고 유럽 나라들이랑 장사도 할 수 있을 거야. 쉽게 말하면 미리미리 투자를 한 거죠. 지금 러시아를 도와주면 나중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한미일이 한편이고 북중러가 한편이라고 하죠? 마치 세계가 두 팀으로 나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사실 북한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북한을 맨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마치 방패막이처럼요. 미국이랑 직접 맞서기는 부담스러우니 북한을 앞에 내세워서 야, 북한이 이러는데 어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큰 계획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는 1대1로 정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무역로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옛날 실크로드처럼요. 그런데 이 길이 어디를 지나가야 할까요? 바로 북한이에요. 중국에서 평양 가는 고속도로도 만들고 북한 동쪽 항구까지 길도 닫고 있어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북한을 거쳐야 하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팔고 싶어 하는데 그 파이프를 깔 때 북한을 거쳐서 남한까지 내려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남북한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죠. 재미있는 건 북한이 이걸 아주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 할아버지 때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저울질해 왔어요. 중국한테 무언가를 받으면 러시아가 우리한테도 좀 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야, 중국이 이만큼 줬는데 그럼 너희도 좀 줘봐 라고 합니다. 반대로 러시아한테 무언가를 받으면 중국한테 가서 똑같이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번갈아 가면서 용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요. 중국도 바보가 아니에요. 러시아랑 북한이 친하다고 해서 그럼 난 너희랑 안 친할래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중국도 북한이 필요하거든요. 각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작년에 중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중국 건국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왔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정은을 세워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셋이 한 팀이다. 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최근에 터진 엄청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중국 동북 지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엄청나게 밀반입하다가 딱 걸린 겁니다. 그 양이 무려 수백 킬로그램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일단 중국과 북한 국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중국은 북한이랑 몰래 하는 장사를 완전히 막아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돈을 벌고 싶단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물건 넘기는 거 내가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대신 돈 좀 줘. 이렇게요. 지금은 단동이라는 압록강 서북 쪽에 있는 도시에서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밀수업자들이 북한의 해산이라는 지역으로 몰려갔어요. 해산은 함경북도 서쪽에 있는 도시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해 있는 양강도 도 소재지인데 중국과의 국경거리가 북한 어느 지역보다 짧아서 종전부터 탈북의 최적지로 여겨져 온 도시입니다. 해산은 중국 쪽으로 창바이현이라는 곳과 마주보고 있는데 그곳의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북한 물건을 많이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평양에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옷을 만들어요. 중국의 옷 만드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는데요. 미국, 캐나다, 한국 이런 데서 옷 만들어줘 하면 그 일을 다시 북한 공장에 맡기는 거예요. 인건비가 싸니까요. 북한에서 옷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제재 때문에 정식으로는 못 보내요. 그래서 몰래 해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옷 밀수 이야기인데 이번에 문제가 터졌어요. 평양에 있는 어떤 조직이 수백 킬로그램짜리 마약을 이 옷 속에 몰래 숨겨서 보낸 겁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국경을 지키던 중국 사람들도 그냥 옷이려니 생각하고 넘겨줬죠. 그래서 그 옷이 중국 창바이현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단둥으로 보내려고 물류회사, 그러니까 물건 나르는 회사를 불렀어요. 물류회사 직원이 짐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겠죠. 옷 사이에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류회사는 이걸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중국은 마약 단속을 정말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중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결국 중국 중앙정부까지 올라갔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만약 이게 걸리지 않고 중국 전역에 퍼졌으면 어쩔 뻔했어? 하면서요. 그래서 중국 동북 지역에 비상이 걸렸어요. 물류회사는 문을 닫았고 단동에서 옷을 받기로 한 업자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옷만 받기로 했어요. 라고 잡아댔습니다. 당연하죠. 인정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북한에서 옷을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도 입을 꾹 다물고 있대요. 결국 수백 킬로그램짜리 마약을 보낸 사람도 받기로 한 사람도 모른다고 하니 그 엄청난 마약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중국은 이 사실을 평양에 알렸어요. 평양도 난리가 났대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김정은이 허락한 거야? 아니야? 만약 김정은이 허락해서 보낸 거라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돈이 없으니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서 나라에서 직접 마약을 팔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북한 안에서도 지금 마약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옛날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은 아버지 시대에는 나라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았다고 해요. 돈을 벌려고요. 믿기지 않지만 나라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마약을 만들어서 수출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단속을 너무 세게 하니까 마약이 팔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마약을 파는 것보다 컴퓨터 해킹으로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만들어 놓은 마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팔리지 않으니까 북한 안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으로 쓰였대요. 북한은 병원약이 없으니까 아플 때 마약을 약처럼 썼다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높은 간부들까지도 마약을 하게 됐다고 해요. 심지어 김정은 동생 김여정까지도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TV에 나온 얼굴을 보면 안색이 안 좋거든요. 이 때문에 김정은이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라에서 파는 마약은 괜찮은데 개인이 마약을 하거나 파는 건 안 된다고 엄하게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도 체포영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마약을 한 사람을 잡아가는 영장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체포한다. 고 써있대요. 그만큼 마약 단속을 세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걸린 엄청난 마약 사건 때문에 중국이 김정은을 아주 심하게 혼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은 마약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만약 이게 김정은 정부가 허락해서 보낸 거라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중국과 북한은 정말 친한 걸까요? 뉴스에서 보면 혈맹 관계라고 하잖아요.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전쟁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줬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과 북한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로 중국과 북한 사이가 좋았던 때가 거의 없었대요. 오히려 김정은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골칫거리거든요. 중국이 원하는 북한의 모습은 첫 번째, 먹고 살 만큼 잘 살아야 해요. 너무 못 살면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니까요. 두 번째, 소란을 피우면 안 돼요.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해요. 세 번째, 무너지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그대로 있어야 해요. 이게 중국이 원하는 북한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자꾸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소란을 피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들어와요. 미국이 중국한테 야, 북한 좀 관리해라고 따지고 한반도에 항공모함도 보내고 폭격기도 보내고 사드 미사일도 들여놓고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미국이 자기네 집 앞마당까지 들어오는 거니까요. 대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국을 멀리 밀어내야 하는데 북한 때문에 자꾸 미국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무너지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난민들이 중국으로 몰려옵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미국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북한이 무너지면 남한하고 통일이 될 것이고 그럼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동맹이니까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미군이 한반도 전체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미군이 서울이나 경기도,
평택 이런 데까지만 있지만 만약 통일이 되면 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압록강은 바로 중국 국경인데 지금처럼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으면 미군이 중국 코앞까지는 못 오지만 통일이 되면 미군이 중국 국경 바로 앞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집 대문 앞에 미국 군인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기분이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냥 현상 유지, 북한이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북한이 자꾸 망하는 길로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데 굶어 죽은 사람들이 50만 명이나 될 거라고 해요.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때 북한이 중국한테 쌀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안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친구 아니었나요? 혈맹 관계라고 떠들던 중국이 조건을 하나 내걸었대요. 그게 뭐였는지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광산이나 항구를 쓸 수 있게 해달라든지 중국 말을 더 잘 들으라든지 하는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이 이 조건을 거절했어요. 자존심도 있고 중국한테 너무 많이 빌리면 나중에 중국 눈치만 봐야 하니까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럼 너희에게 줄 쌀은 없어 라고 한 거예요. 물론 김정일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도 중국 조건을 안 들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중국도 쌀을 안 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도와줄까요? 우리가 안 주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풍족하게 준 적이 없대요. 딱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줘요. 석유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한테 북한한테 석유 많이 주지 마라고 압박하니까 중국이 아주 조금만 줘요. 군대에서 조금 쓸 수 있을 만큼만요. 그것마저 안 주면 북한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요즘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 고위급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큰 행사할 때 중국에서 누가 갔는지 아세요? 서열 12위가 갔대요. 옛날에는 2위, 3위가 갔는데 말이죠. 이것은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바로 옆에 있는 폭탄인 거죠. 이게 터지면 그 피해를 내가 다 받아야 돼요. 난민도 내가 받아야 하고 혼란도 내가 감당해야 하고 동북 지역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사람들은 중국으로 도망갈 거예요. 아마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부터 도망가겠죠. 아무도 북한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만 가면 한 달에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은 벌 수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북한 남자들은 10년씩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여자들도 절반은 7년씩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고요. 총 쏘는 것도 잘 알고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정신력도 강해요. 게다가 북한은 어느 마을에 가든 무기고가 있어서 무기가 쫙 쌓여 있다고 해요. 만약 북한 정부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무기고에 가서 총 하나씩 들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강도질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군대는 2년밖에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인데 10년 군대 다녀온 북한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중국 동북 지역이 완전히 난리가 날 거예요. 중국 역사를 보면 항상 동북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게 동북 지역의 안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 서쪽에서는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동쪽에서까지 난리가 나면 중국 공산당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게 됩니다. 요즘 북한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럼 중국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중국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북한 도와주는 부담이 좀 줄겠네. 북한이 러시아한테 포탄 팔아서 쌀이라도 사 먹고 살만하면 되지 뭐. 현상 유지만 하면 돼라고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랑 친해봤자 어차피 북한은 중국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겠어요? 러시아가 도와주면 북한이 좀 잘 살 수도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좀 잘 살아줘야 중국도 편하니까요. 문제는 김정은이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위성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긴장을 높이니까 중국이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한반도에 평화가 안 올까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남북 평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2018년,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악수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엔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없애는 거죠. 다 없애고 나서 북한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보자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좋아, 우리도 한반도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다 없애자. 그런데 우리 핵무기만 없애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핵무기를 다 없애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미국 함대, 전투기, 미사일까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군대를 두는 게 한반도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동쪽 아시아 전체를 보려고 일본에도 있는 거고, 괌에도 있는 거고, 필리핀에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하려면 다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이것이 2018년, 2019년 회담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핵화를 주장했고 트럼프는 그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인사를 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렸어요. 중국 시진핑은 어느 쪽 편일까요? 당연히 북한 편이겠죠. 미국이라는 큰 나라랑 맞서려면 미국 군대가 없어져야 중국도 편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북한은 이제 한국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다른 나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우리랑 회담을 하고 싶으면 통일부를 없애고 외교부를 통해서 해. 라고까지 말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해결책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참 답답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과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친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내 집 옆에 있는 폭탄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터지면 안 되니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저울질하면서 둘 다한테 이득을 보려고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번갈아 가면서 용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요. 김일성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방법이래요. 세 번째, 최근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백 킬로그램짜리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딱 걸렸어요.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지요. 중국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핵화 합의가 힘든 거예요. 북한은 한국에 있는 미군도 나가고 일본에 있는 미군도 다 나가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김정은이 다음엔 또 무슨 짓을 할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